출발 새아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죽기를 각오하겠다면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와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신속 처리 안건 처리 저지 등을 위해서라고 단식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시점과 명분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단식이라는 극단적이고 절박한 항의의 수단을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가 너무 쉽게 선택한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협치가 생명이죠. 황 대표의 느닷없는 무기한 단식 농성이 출구 없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벗. 네, 마냥 달콤한 벗은 아닙니다. 쓴소리도 할 줄 아는 벗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느닷없이 혹은 뜬금없이 뜬금이란 말도 사실 같이 연관어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네. 게다가 전광훈 목사랑 만세까지 하셨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황 대표가 어제 오후에 청와대 앞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를 했죠. 네. 예. 그러면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텐트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경호상 이후로 불허를 했습니다. 저녁부터 장소 이제 국회로 옮긴 상태고요. 네. 황 대표는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 그러니까 요즘에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그 주최 집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쟁본부 총괄 대표이자 한기총 대표회장이기도 한 정광훈 목사의 인도로 연단에 올라서 만세 삼창까지 하는 그런 광경을 또 연출했고, 네. 이 자리에서도 전 목사는 또 또 막말을 또 좀 쏟아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다른 나라 같으면 누가 저런 대통령을 살려두겠느냐. 세상에. 그 이외에 조금 좀 험한 표현들도 있습니다만 네. 이 정도까지만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황 대표의 요구사항은 세 가지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법 포기하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하라. 이겁니다. 네, 벗. 황 대표는 단식에 임하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죽기를 각오하겠다.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네. 주변에서 외투를 입혀주니까 입으시더라고요. 추웠죠, 어제 사실은. 네. 네. 장소도 따뜻한 국회로 또 옮기셨고요. 네. 굶어 죽을 각오는 하셨는데 얼어 죽을 각오까지는 하지 않으신 듯 하네요.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 이정미 정의당 대표 그때 당시에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또 손학규 대표, 또 정동영 평화당 대표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때 단식에 들어갔었고 열흘 단식하다가 한국당에서 한번 검토하자 이래가지고 단식을 풀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는 그 반대로 그걸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한국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상당히 아이러니한 느낌이 좀 납니다만은. 뭐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뭡니까? 예. 네로 이렇게 시작하는. 네.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뭡니까? 황 대표가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 오늘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정례 상임위원회 회의가 또 열립니다. 매주 목요일에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열리는 회의이긴 합니다. 글쎄요, 오늘도 뭐 정 실장이 주재를 할지 또 이 상황이 또 엄중한 시기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3일 0시로 지소미아 효력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고요. 이런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일행을 접견하고 이틀 뒤, 그러니까 지난 12일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극비리에 미국을 간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에 귀국을 했고요. 네. 미국의 한일 갈등 막판 중재 노력 당부도 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책정도 요청했을 것이다. 이런 관측입니다.
어제 그 3당 원내대표들도 방미길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but 방미 전에 처리하기로 한 공정한 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무산이 됐죠. 네, 그렇죠. 나경원 원내대표는 또 출국 현장에서도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또 강조를 했습니다. 예, 가서도 또 다른 목소리를 서로 낼까봐 좀 걱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목소리를 내도 사실은 조금 잘 될까 말까인데 이렇게 좀 다른 목소리를 마음속에 가지고서 같이 가시면은 잘 될까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 원포인트 그래서 이번에 가서는 그냥 방위비 분담금 그럼요. 얘기만 집중적으로 하고 오자. 뭐 예. 이렇게 지금 합의라도 하고 가면 좋을 텐데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비건은 무임승차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네요, 우리나라가. 아,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됐다 이 소식이군요. 네. 금융위원회가 어제 정례회의를 열었고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분 양도 절차를 승인을 한 겁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분 16%를 카카오에 넘기기로 했고요. 네. 카카오 지분은 그래서 18%에서 34%로 늘어나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한 겁니다. 산업자본의 인터넷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34%까지 허용하기로 한 그 인터넷 특례법 발의 후 첫 사례라서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산업자본의 이 은행 보유는 기본적으로 좀 불허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예외가 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건데, but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주인이 될 수 있는데 왜 KT는 K뱅크의 주인이 될 수 없느냐? 이런 뒷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의외로 또 많지 않을까. 이 우리 산업자본 중에서 사실은 은행 보유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꽤 많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약간 공평성, 형평성 차원에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정책을 조금 예외적으로는 많이 허용하는 그런 분위기이긴 했습니다. 네, 근데 타다도 좀 불허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지난번부터 뭐 이종훈 사평론가님은 뭐 저렇게 타다에 좀 신경 네, 쓰시네요. 뭐 여러 가지 규제 이렇게 완화도 시켜주고 하면서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당 쇄신과 보수 통합 압박에 처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돌연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당 안팎의 비판의 목소리가 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국면 타개를 위해서 승부수를 던진 거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국에 이 시점에 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과연 황교안 대표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지 단식 선배 이정미 정의당 의원을 모셔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황교안 당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곧바로 SNS에 글을 올리셨죠. 아이고 이렇게 시작하던데 날도 네. 너무 추워지고 끝도 없는 일입니다. 만류하시는 것 같은데 왜 단식 만류하십니까? 장수가 어떤 결단을 할 때는 명분이 있거나 실리가 있거나 네. 둘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번 황 대표님 단식은 두 가지 다 찾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지소미아, 공수처, 선거제 이런 거를 다 이제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지소미아 폐기하고 공수처 신설하고 선거제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명분을 찾기도 어렵고 또 실리도 찾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국회법상 합법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1야당 당대표가 단식을 해서 때를 써서 그거를 막겠다. 이것이 관철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끝이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그 황 대표님이 단식으로 나라를 살린다는 말씀이 본인의 어떤 진심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크나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고 자신의 흔들리는 리더십을 단식으로 한번 돌파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또 본전도 못 찾을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유, 막 말씀이 세십니다. 명분도 못 찾을 것이고 실리도 없고 본전도 못 찾을 것이다. 착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그 1년 전에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된다고 해서 정동현 평화당 대표 그리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그리고 이제 이정미 우리 의원님 같이 열흘 동안 단식하셨잖아요.
그때 손학규 당시 대표님하고 저하고 둘이 두 단식을 분이셨군요. 했었죠. 네,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단식하고 현재 단식하고 황 대표의 단식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민심을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정치개혁을 안겨드리다고 했던 그런 명분을 가졌던 것이고요. 네. 결국은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그 합의를 뒤집기는 했지만 결국 5당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패스트트랙 국회법 절차까지 지금 올려놨고 이제 12월 달 본회의가 되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네.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했지만 단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명분도 있었고 또 결국은 공수처와 선거제 개혁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실현해 나가는 길을 우리가 뚫었기 때문에 네. 지금 황 대표님 단식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여담입니다만은 단식하면서 가장 힘든 거는 어떤 게 힘들까요? 사실 뭐 겨울철에 네. 밥을 굶고 바깥에 앉아 있다는 게 그렇게 녹록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이 관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뭐 그 어려움을 이제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만 지금 황 대표님은 주변의 여론도 사실 제1야당 대표의 이런 큰 결단이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뭐 걱정거리 그걸 나가서 뭐 조롱거리까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사실 황 대표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도 참 부담이 큰 일입니다. 그런 부담을 안고서는 이렇게 계속 단식을 하실 일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선거법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본회의 자동 부의가 되고 그러면은 황 대표 단식이 시작된 마당에 자유한국당이 뭐 협상을 하거나 이렇게 조금 순순히 태도를 바꾸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폭력적으로 이 문제를 막으려고 했던 일들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네. 사실 초범은 선처를 할 수 있지만 재범 상습범은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네. 지금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대거 기소된 마당에 뭐 그런 사태가 재현된다 이런 것은 뭐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사실 제가 작년에 단식을 중단하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사람은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그때 그렇죠. 나 대표가 신임 원내대표 되면서 여야 5당 합의문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단식이 중단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단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키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황 대표님이 국회 바깥에 계시기 때문에 자꾸 국회 내에서의 논의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보다는 자신이 이 문제를 진두지휘해 나갈 수 있는 방식이 그런 극단적인 네. 투쟁 방식밖에 없다고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 원내대표께서 빨리 한국에 돌아오시자마자 5당의 협상 테이블에 앉고 이 문제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황교안 대표의 이런 무리수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원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법을 또 선택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근데 한국당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까지 이 선거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 이런 거는 뭘까요? 현행 선거제도의 이점을 가장 많이 누려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1등만 뽑는 소선구조에서 엄청난 이득을 누려왔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선거제도가 이제 바뀌게 된다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당을 지지하는 이런 상황을 기대했던 그 과정이 이제는 뭐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자유한국당 내부의 핵심 인사가 저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네. 다른 보수 정당들 이런 것에 대한 견제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직접 하시기도 했습니다. 지금 좀 더 온건 보수로는 현재 변형 모임이 있고 네. 또 더 극렬 보수로 우리 공화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들을 대통합시켜서 영원히 보수 중심 정당의 지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황교안 대표가 어제 단식할 때 정강훈 목사가 계속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자꾸 나누려고 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됐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목사랑 같이 만세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라를 살리겠다는 황교안 대표의 이 인식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저는 한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무조건적으로 정권을 흔들고 사실 나라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정광훈 목사님이 요즘 하시는 언행이라든가 보여주는 행태가 전부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런 힘에 기대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요, 사실 이제 저희도 사실 궁금한 게,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반대를 한다면 결국은 이제 여야 사당이 합의를 해서 표결을 붙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148석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통과가 될까요? 일단 한국당까지 합의가 되는 것이 가장 목표다. 좋겠지만 예.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그런 소수의 반대가 있을 때는 최대한 논의를 하고 그래서 1년간의 시간을 지금까지 가져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지 않았을 때는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고요. 지금 그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도가 대한민국 사회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또 반대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까지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뭐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검찰 개혁은 해야 된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묶어서 표결을 한다면 저는 과반의 동의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이제 그 지역구 의원들이 결국은 이제 자기 밥그릇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또 이 의석수 가지고도 조금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긴 한데요. 네, 제가 모든 의원님들께 이번 기회에 소탐대실 하지 맙시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최대한 사당 내에서는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빨리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을 내놨는데요. 일단 중소기업을 중심으로는 조금 그래도 한숨 좀 안도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겠지만 결국 노동계는 계속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의당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사실 이 52시간제는 기업 규모별로 4년에 걸쳐서 실시하는 것으로 설계해 놓은 단계적인 법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 그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것이 실시가 되는 것인데요. 근데 또다시 계도 기간을 주게 되면은 국회가 이미 정해 놓은 법을 이렇게 자꾸 흔들게 되는 사실 이 52시간 합의를 이루기까지 국회 내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 첫 출발이 법률상의 40시간 최대 52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부가 잘못된 행정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정하는 것에서 이 논의가 시작됐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제가 심각하게 보는 것은 보완대책으로 나온 특별 연장 근로입니다. 이것이 이제 자연재해나 사고 등 재난 상황에만 실시하자고 하는 거였는데 업무량의 증가 같은 경영상 이유로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제 추가적인 보완 대책이라고 하지만 52시간 근간을 흔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사실 기업들이 추가 채용이나 업무 혁신 등을 통해서 52시간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중소기업들의 이런 문제의 핵심은 하청기업의 경우에는 원청이 밤을 새서라도 납품해라. 안 그러면 거래를 끊겠다. 이런 대기업 갑질 문제가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을 자꾸 이제 보완한다, 연장한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 갑질 제대로 해결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법 통과 후에 3년 동안 우리가 뭘 하다가 다시 이렇게 되느냐. 사실 입법권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좀 다시 재고가 되고 네. 뭔가
다른 대책으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대기업 봐주려고 중소기업 죽이고 중소기업 봐주려고 노동자 죽이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 인식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근데 이 주 52시간 근로제는 지금 두 가지가 조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게 만든 것이 이제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중소기업의 이런 그 현실을 너무 모르고 지금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것은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네. 그럴 때 기업이 노동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방식, 그러면서도 그것을 잘 지켰을 때 중소기업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입는 방식, 이런 방식을 왜 생각하지 못하는가. 사실 장시간 노동체제가 네. 정상적인 노동시간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체제 전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막무가내 나쁜 요구를 막는 공정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법 과정이라든가 제도 보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가야 되고 또 52시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정부가 지난 3년간 오히려 71조의 초과 세수를 걷는 긴축 재정을 하면서 오히려 중소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은 굉장히 인색했고 네. 결국 정부가 안 한 일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밀고 있는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체제 전환 비용이 필요하고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걸 견뎌낼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못 견뎌내고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정부의 모양새가 조금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네. 그런데 그렇다면은 실제 할 수 있는 보완책 같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정부가 초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들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지원을 대폭 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 더 그러니까 강화해야 된다고요? 네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가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사실 그 비축해놓은 재정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들을 강화하고 또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어떤 노력을 잘 기울이는 기업들에게는 또 혜택도 주는 이런 방식으로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제였죠. 국민과의 대화를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과 대화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민식이법을 왜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게 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가 부모가 빤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민식이법 네. 처리에 대해서 우리 또 그 의원님께서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이 법이 왜 통과를 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저도 사실 어린이 통학 차량, 축구클럽 같은 체육시설에는 그 적용이 안 돼서 네.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아이들이 사망한 사고 때문에 태호 유찬이법을 올 상반기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랬죠. 지금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들이 여러 개가 지금 있는데 사실 이 법안들이 그렇게 통과시키기 어려운 법들이 아닙니다. 예. 민식이법처럼 스쿨존 내에 단속 카메라 설치하자. 네. 그리고 하준이법처럼 주차장 내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여러 의원님들, 해당 상임위 의원님들 만나서 이 법은 그래도 20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일단 국회가 그동안 상임위가 잘 이렇게 열리지도 못하고 일들을 빨리빨리 처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각 당의 관심 법안들이 다 밀려 있다 보니까 네. 자꾸 이 법안들이 후순위로 가 있게 되면서 아예 법안 상정조차 되지 못하면서 이 법이 처리가 되고 있지 못했는데요. 네. 지금 국회가 일 안 한다. 그리고 여야가 맨날 싸우기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법은 여야 없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국회 협치의 작은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일을 떠나서 이 일부터 처리를 해서 네. 정말 지금도 울고 길거리에 서명지를 들고 다니는 엄마 아빠들 눈물을 좀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전기를 꼭 11월 달 안에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식이법의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자, 그리고 과속단세 카메라를 설치하자,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징역 3년 이상에 처할 수 있게끔 하고, 또 12대 중과실의 경우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건 너무 당연히 통과되어야만 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게 안타깝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미국과 방위비 문제, 어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미국으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당 대표가 떠났는데 사실은 다 한 목소리를 가지고 가는 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해결이 좀 되겠습니까? 예, 사실 3당 대표와 트럼프 행정부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국내 정치권이 의견 통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의견 통일이 되고 국회 결의안 같은 걸 통과시키면 굳이 그 미국까지 찾아갈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한미동맹이 HM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서 미국도 상당한 자신의 안보에 이득을 그렇죠.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을 포기하거나 이걸 소홀히 여겨서 미국 측으로부터 이런 분담금을 요구받았다, 이런 거꾸로 된 인식을 네.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뭐 트럼프 행정부를 100번 만나도 저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이 방위비 분담 뭐 5배까지 늘려달라, 6조까지 달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한 목소리를 네. 내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은 미국의 ATM기가 아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방위비 협상 문제 좀 전에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이 방위비 협상 문제로 인해서 한미 간의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죠. 최선희 북한 외무상 일부상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은 핵 문제 관련 논의는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미국과도 어렵고 북한과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박원건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제 방위비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미국이 사실 주한미국 철수 카드를 조금 내비치고 있단 말씀이죠.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최근 한 몇 주 사이에 지금 좀 뭐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뭐 네. 지금 문제가 된 거는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필리핀에서 방위 분담 관련돼서 만약에 결렬되면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다. 마치 뉘앙스가 가능성을 좀 부인하진 않은 그런 형태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지난 15일 날 한국에 와서 한미 안보 협의회 매우 중요한 회의인데, 그 공동 성명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합참의장, 미국의 신임 합참의장 밀리가 한국을 방문할 때도 뭐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해서 뭐 의문시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네. 또 결정적으로 지금 워싱턴 분위기를 끌어가고 있는 그 미국 외교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CFR이라고 불리는. 네. 거기에 회장이 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인데, 트위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50억 불이라는 것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일종의 명분 쌓기다. 이제 그런 거를 올렸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예전보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도 하나의 카드로 지금 고려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공약으로 이 방위비 분담 문제를 내걸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또 철수하기가, 그러니까 이런 안에서 한 발 물러서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 방위 분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맞죠. 네. 동맹국에 분명하게 책임과 비용을 지금 더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진 배치된 미군, 뭐 주한미군이라든지 주일미군 같이 전진 배치된 미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본국으로 귀환을 시켜야 된다. 특히 그 핵심 전제가 주둔하고 있는 국가가 충분한 비용을 다 대지 않으면 네. 구태여 거기 주둔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종종 했거든요. 네. 물론 뭐 미국의 전통 외교 안보 라인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 때문에 이곳에 주둔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는 게 미국 트럼프 행정부 내에 이른바 어른들의 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라든지 나름대로 신념을 갖고 동맹을 중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빠져버린 상태거든요. 네. 거의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가 뭐 지난 3년 동안 경험을 했던 불예측성, 즉흥적인 어떤 정책들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그 카드는 원래는 금기어처럼 얘기가 되던 건데 이게 막 슬금슬금 그 수면 위로 올라오는 상황이 되기도 해서 상당히 조금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네. 지금 김현중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극비리에 다녀왔고 오늘 청와대에 들어가서 보고를 할 것이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그 답을 안고 왔을까요? 뭐 김현종 차장이 간 거는 지금 한미 간의 핵심인 게 당연히 그 지소미아 이제 23일 내일 모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중단 결국 폐기로 가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미국에서는 이제 최근 한 2, 3주 한국에 들어오는 고위 당국자들이 굉장히 연장을 요구한다라는 이제 목소리들이 들렸죠. 네. 아마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일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방위 분담도 엊그저께 결국 그 미국 대표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회담장을 뭐 일종의 박차고 네, 나가서 그렇죠. 그런 또 기자회견을 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문제가 핵심적으로 현안으로 당장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준 차장이 아마 가서 특히 백악관과의 소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일단은 당연히 지소미아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을 했을 것이고요. 방위 분담과 관련돼서도 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액수화에 대해서 특히 미국이 지금 5배를 요구하는 거는 뭐 전혀 받을 수 없는 액수이기 때문에 네. 뭐 국내 분위기를 전하긴 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김현정 차장이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 뭐 백악관의 매시 커텐저의 그 백악관 안보위원회 부보좌관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방위 분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사안이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영향이 있을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지금 사실 좀 꽉 막혀있다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야 네. 원내대표단이 워싱턴에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실망스러웠던 게 이 여야 그 3당 원내대표들이 원래는 그 공동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무산이 됐고 또 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일단은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서 뭐 누구를 만났는지도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얘기를 하고 올 수 있을까 이것도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이렇게 여야가 합심해서 가는 거는 진작에부터 좀 했었어야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뭐 네. 워낙 시기가 급박한 상태에서 간 거기 때문에 안 가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노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 각 당의 입장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네. 특히 지소미아에 대해서 입장이 다른데 미국에 가서 만나는 인사들마다 틀림없이 지소미아의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 방위비 분담과 달리 지소미아는 워싱턴 미국 내에서 다 한국 정부의 폐기 결정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든요. 방위 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5배 요구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훨씬 큽니다. 그렇겠죠. 그 부분은 제 생각에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다른 대답이 지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 의회와 같이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네. 지금 우리 말씀 나눈 주한미군 철수 같은 경우에도 미의회가 국방수권법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네. 또 나름대로 미의회는 뭐 비록 공화당이라도 동맹을 중시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부당한 방위 분담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이 의회 차원의 노력은 앞으로도 한 번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뭐 미국은 상원하고 하원이 또 나눠져 있고 이번에 상원에서 또 결의안도 만들어가지고 우리하고는 좀 약간 상반대 입장을 보여서 좀 걱정도 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여쭙게요. 지금 북미 관계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일부상이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계속하는 한 어떠한 협상도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취지를 밝혔습니다. 금년 내내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뭐 이것도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난 그 스웨덴에서 협상이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김명길 북한 대표가 뭘 얘기했냐면 네. 북한의 발전권과 생존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비핵화에 대한 대화도 없고 비핵화 조치도 안 하겠다. 네. 그 발전권과 생존권을 우리가 그것도 정확하게 북한이 밝히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발전권이라는 것은 경제 제재, 특히 2017년 이후에 그 유엔에서 부과된 경제 제재 5개의 모든 해제를 생각하고요. 생존권이라는 것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인데 연합훈련과 네, 전략자산의 연구 중단, 네. 거기서 더 나갈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이 안 되면은 절대 뭐 북미 어렵다. 회담, 실무회담은 물론 정상회담도 못하겠다. 네. 그런 입장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상황이 좀 쉽지 않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박원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8시 뉴스 듣고요.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